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영상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영상인데 추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을 방문해서 세배를 받는 영상인데 논란이에요. 왜 논란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금태섭 의원을 저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의 변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소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발언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선거가 얼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는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임미리 교수 고발건의 후폭풍이 그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 등 이른바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바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 백서 집필자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이 민원을 동아일보가 분석해봤습니다. 전국 통틀어서 민원 1위는 바로 아파트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총선 공약의 승부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전남, 부산, 울산 모두 다 민원 1위가 아파트였습니다. 연령별로도 30대, 40대, 50대의 민원 1위가 바로 아파트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대한민국.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책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민원의 1등도 이 아파트가 차지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 오늘 동아일보가 흥미롭게 싣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요. 민주당을 정말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4면에 이례적인 비판 기사가 실렸는데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요 이렇습니다. 총선 위기라면서 민주당 의총에선 침묵이 이어졌다. 민주당에 쇄신이 없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인재 영입 등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고 앞서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악재를 방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하고 있는 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의원 한 명 한 명 개개인 만났을 때는 아니 이번 선거 이거 조국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막상 의총 들어가면 아무도 얘기 못한다. 침묵이 이어졌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는요. 여느 때처럼 이라는 수식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느 때처럼 민주당의 의총은 침묵이 이어졌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총선 앞에 코로나가 비상, 문재인 대통령도 총동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을까요? 소비 쿠폰, 개수세이나 등등 꺼낼 수 있는 카드 다 꺼낸다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정부에게는 예비비 3조가 있는데 이거 집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에 환급시켜준다. 자영업자 감세, 임대료 지원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장 급한 수출 지원안을 이번 주부터 발표한다라고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주머니를 꽁꽁 싸맨다. 이를 촉진할 수 있게 개수세도 인하한다라는 건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잠시 후에 오늘 핫플에서 전해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등지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을 해서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폐쇄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핫플에서 이 끝나지 않은 오히려 더 불이 붙고 있는 듯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뉴스 속보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고열 후 일주일 활보 공포의 31번 대구 첫 환자예요. 그런데 지금 대구가 비상인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로 보이는 다수의 환자가 나왔다. 경북대병원 응급실까지 급히 폐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늘 법전을 손에 들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법전의 수호자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이다. 경기대학교의 박상철 부총장님 나왔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이에요. 문체부 차관,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습니다. 보수의 품격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짝꿍입니다. 똑소리 나는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회 바닥, 선거 바닥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어떤 키워드인지 하나씩 전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엄마라고 합니다. 추 장관. 아들들은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쏭달쏭 잠시 후에 풀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질 칼럼. 김밀 교수의 칼럼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저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질.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저질일까? 라고까지 했는데 누가 저질일까요? 판단은 오늘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조국대전. 어째 민주당의 이번 경선 흐름이 조국대전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의원, 김남국 변호사. 잠시 후에 오늘 사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지의 도시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엄마 장관과 세뱃돈 봉투. 엄마라는 이름은 참 언제 들어도 뭉클하고 따뜻하고 그리운 그런 이름인데 그 명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썼습니다. 나는 엄마 장관이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 하나가 논란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직접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논란의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결혼식할 때 어머니도 오셨고 서울 소년원을 찾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소자 소년범들에게 세배를 받는 영상을 공개한 건데 일각에서는 인권이 중요한 소년범의 인권을 침해한 건 아니냐, 불필요한 영상을 공개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재소자들한테 상속에서 절 받으라고 있는 자리냐라는 비난의 여론도 있고요. 재소자 인권 침해 버젓이하면서 그걸 홍보를 합치고 올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굳이 세배받는 연출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어린 재소자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상처가 됐을 수도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돈엄은 자기 홍보와 연출이다. 쇼도 쇼 나름이지. 어린 소년원생들을 저리 이용했어야 되겠느냐라는 따끔한 비판도 있고요. 재소자들에게 햄버거를 사다 준 것도 아니고 자막에서 보셨던 것처럼 햄버거 교환권을 주는 게 언제 사 먹으라고 놀리냐 누구?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전문가들도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 행정학 교수님은요, 이런 장면을 편집해서 내보낸 것은 소년원 원생들을 흥미로 소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따끔하게 비판했고요. 소년원 청소년들은 인권이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연구할 때 나도 가장 조심스럽다.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 영상 5분이 넘는 영상 중에서 아주 일부만을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 전체 영상 중에는 물론 이 원생들의 얼굴은 다른 이모티콘으로 대체했지만 목소리,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공개가 돼서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문체부 차관을 하셨으니까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예. 보시기에 전문가들 좀 지나친 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필요 이상으로 이게 좀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닌가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반성하셨습니까?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고 저걸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석하려고 해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저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 법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100번 이해를 해서 설을 맞아서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운 재소자들에게 내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랬다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메라 대동하고 기자들 대동하고 그래서 직원들 대동하고 가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정말로 가서 소리 소문 없이 껴안아주고 소리 소문 없이 위문하고 와줘야죠. 근데 저렇게 대놓고 그 자리에 불려나온 재소자들이 어땠겠어요? 와보니까는 저렇게 병풍까지 쳐져 있고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앉아서 절 받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저는 우리 엄마는 따로 있는데 엄마 아빠 따로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내 신분이 노출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예. 저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 제3자는 얼굴을 보여줘도 잘 기억을 못해요. 예. 뒤돌아서면.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작은 몸짓 하나 그냥 말투 하나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통한 신변 보호, 이 정보를 보호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냐면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심할 정도로. 근데 저렇게 됐기 때문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는 이게 걱정스러운 게 이 차원에서 나왔다고 봐요. 얼마 전에 그거 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각 부처의 업무 평가 지침을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더 주겠다고 공개한 게 있어요. 유튜브 홍보 실적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업무 실적 평가에 참고해서 더 주겠다. 문화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지 이걸 가지고 업무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의식해서 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추미애 장관의 행적을 쭉 장관 이후에 쭉 보면은 저분이 장관과 국회의원 자리를 많이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해찬 장관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자 시절에 장관이 좋습니까? 의원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장관은 화려하긴 하지만 말 하나 행동 하나 사인 하나 다 책임져야 돼요. 의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책임 하나도 안 져야 되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요. 지금 세배하는 이 장면의 사진을 딱 크게 쓰고 제목을 이렇게 놨습니다. 소년범들은 장관에게 세배까지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께서 20년 국회 생활, 또 보좌관 생활, 수석 보좌관 생활도 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의원들 모시고 혹은 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는 당대표가 될 경우는 모시고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혹시 군부대나 이런 데 위문 많이 갔지만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 소년범들의 세배를 받고 그 영상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2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아니, 제가 원내대표 보좌관도 하고 당대표 보좌관도 예. 하고 제가 한 10년간 그렇게 했었는데 주요한 당직자들 그렇죠. 모셨었는데 저렇게 가서 세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년원 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떡국 먹고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장기자랑하고 이런 것들 같이 본 적은 있지만 네. 저렇게 앉아서 세배 받고 절 이런 받고 것은 영상 공개하고 이런 적은 없었다.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황당했어요. 예. 그 재소자 저 소년범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우리 아빠가 법무부 차관인데 나는 왜 소년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수를 받고 있냐, 감옥에 있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더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악수를 하고 뭐를 주면은 다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호수 예, 차관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정말 저 친구들의 처지를 좀 희화하고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사실은 장영 교수님. 차관 입장에서 혹은 지난 정치권에 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러니까 황당하거나 화가 나가나가 아니라 전 저거 보자마자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소년범들이 왜 저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오히려 추 장관이 앞서서 우리가 엄마 아빠 역할 합시다. 이 얘기를 함과 동 저도 모르게 정말 저 엄마 아빠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어떤 죄를 저질렀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럼요. 내 아이들이 우리 거기 가 아이인데.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엄마 아빠라면 정말 저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카메라 치워 이 말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누가 봐도 저건 방송이에요.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마치 방송인들이 이렇게 뭐 하면서 카메라 앞에 딱 있는데 의식하면서 자 제가 엄마고요. 멘트하는 것처럼 갔어요. 그럼 저들은 출연자예요. 출연료도 주지 않았어요. 혹은 제가 계약담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세뱃돈 봉투 주는 것 본인들은 방송을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트라든 뭐든 저분들 제가 볼 때는 재소자로서 소년원 아이들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저 유튜브 방송에 출연자로 지금 출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식사하는 장면 보셨어요? 다 같이 식사하는데 장관 차관이 앞에 앉아있고 식사하는 도중에 뭘 주니까 먹다 말고 막 이렇게 받고 아니 이게 정말로요. 그냥 사람으로 보자고요. 부모로 보자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저게 정말 엄마 아빠의 입장이고 아이들의 입장이에요. 방석 하나도 아니고 큰 길 무슨 예전 왕들 앉는 것 같은 이런 긴 두꺼운 방석에 또 위에 또 하나의 방석을 놓고 딱 뒤에 앞에 앉아있고 아이들 저 바닥에서 그냥 저렇게 절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 아이들 아까 인권 이야기했어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인권 이야기도 하셨는데 충분히 하세요, 정 교수님. 소년범 저 친구들이 스스로 지금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게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친구들은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해야지. 여기 지금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냥 의무감으로 어디 이렇게 뭐 이의 신청할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또 가슴 아픈 거예요. 이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라는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권 문제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장영 교수님은 또 우리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심정으로 또 가슴 아파해 주신 거죠. 부모님 심정도 보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법무부 측의 입장은 있습니다. 명절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할 것을 생각하여 장관과 차관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법무부 측의 입장인데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할 때 어머니 누구셨죠? 또 하나의 논란은 뭐 사소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방금 보셨던 영상 자막 중에 햄버거 쿠폰이 든 봉투를 나눠주었습니다 라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햄버거 쿠폰을 갖고 언제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뭐 등등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사실은 좀 사소하긴 해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쿠폰을 줬다고 영상에 나왔으니까 지금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언제 뭐 가서 햄버거 주세요 바꿀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법무부가 해명했어요. 세뱃돈 봉투에는 햄버거 쿠폰이 아닌 문화상품권이 들어있다. 추미애 장관이 원생 전원에게 햄버거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자막을 단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으니까 자막을 잘못 법무부에서 단 거다라는 건데 상품권은 그럼 언제 쓰냐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출소 후에 갖고 있다 충분히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법무부가 친절하게 해명을 했는데 박상철 총장님 대학교의 또 부총장님이시고 대학생, 대학원생 뭐 쭉 다 가리키시니까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소년원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감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소년원으로 보내는 이 법적인 의미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얼마든지 재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이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 사회에 보내주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다 영상에서 물론 모자이크는 했지만 드러나는 것과 또 쓸 수 없는 문화상품권 햄버거 쿠폰 주는 것 과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학자로서. 꼭 헌법학자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앵커께서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그냥 뭐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하셨다고 보고요. 정말 그래서 소년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하고 차관 앞에 장차관, 법무장차관이라는 것이 일반 재소자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높습니까? 아이고 정말 그 재소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자리죠. 예. 거기서 절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건 법무부 뭐 TV라고 나옵니다. 출처가 뭐 추미애 장관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 법무부 관료들의 그 아주 오래된 그 사고방식 시대에 맞지도 않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또 아까 저 뭐 이 햄버거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디테일에도 정말 약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오로지 법무부에 무엇을 뭐 저는 마지막 자막을 보니까 잘 교육시켜서 부모님한테 보내겠습니다라는 그 자막까지도 막 닿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감동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시대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이다. 저는 추미애 장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지금은 뉴스 메이커입니다. 모든 뉴스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나온 게 참 많거든요. 예. 이거 선거에 영향도 끼친 것은 물론이고 민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또 모든 사람도 꼭 장관이 아니라도 CCTV에 내가 찍힌다고 생각하면 일거수일투족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계기로 추미애 장관이 정말 내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일파만파가 오고 이런 돌직구의 첫 탑뉴스로 나오는구나. 예.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짤막하게 두 마디만 말씀드리면 충분히 하십시오. 어쨌든 검찰과의 관계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정말 강문에서 이기려 되지 말고 총론을 좀 점하라. 즉, 검찰은, 권력과 이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자유스러워되고, 자유스러워서 정말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면서, 예. 무엇을 위해서? 인권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좀 벗어나자, 검찰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해서 총론을 점하고, 나머지 이제 그 강론적인 것은 사실 본인이 다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까 엄마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엄마 장관 잘 됐습니다. 이 법무부와 검찰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엄마로서 하라 이 말이죠. 법무부와 검찰과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닙니다. 검찰의 업무를 잘 하도록 지휘, 감독, 지원하는 거예요. 엄마같이. 정말 엄마가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어린 재소자들 앞에서 했던 것이 과연 저런 엄마가 싫어서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엄마 말고 정말 검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이 화면 법무부 TV 출처 화면을 보면서도 이게 단순하게 재소자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이 관료들의 문제점 외에도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검찰과의 갈등에서 약간은 겉돌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얘기 주신 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검사장급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사들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취재됐습니다. 할 말은 하겠다는 겁니다. 이참에 잘됐다. 할 말하자. 오는 21일 추미애 소집한 검사장 회의 앞두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자는 거에 법무부 장관의 안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 사례, 통계 등을 수집하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소위 들이받기 위해서 지금 검사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21일 열리는 그 검사장급 회의에서 이번 인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당 검사장들이 대거 참석을 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거 좌천된 검사들 다 온다. 작심 발언할 가능성이 커졌죠. 아전 인수식 해석 막으려 회의록 공개를 넘어서 차라리 생중계 욕을 하라. 저희 돌직구쇼 중계 카메라도 부르고 2~3할로 카메라도 불러서 이참에 생중계하자. 딴소리 못하게.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 참모가 추미애 장관에게 장관님 이거 취소합시다. 라고도 건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취소는 안 되고 추미애 장관은 회의 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의 시간도 7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요. 오찬도 저녁 만찬 일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오늘도 큰 법전 들고 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사들 반발은 당연해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무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들 이야기는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번에 이제 대법관 후보로 노태욱 그 판사가 이제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태학 그 판사는 어떤 분이냐면 쉽게 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던 노태강 차관의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그 대학교 후배이자 판사 후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문제는 헌법과 검찰청법의 체계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대법관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전 안에 대법전 오늘도 들고 오셨군요. 법전 안에 이제 헌법도 있고 검찰청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체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단 그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더 좀 우려가 되는 게 심지어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쉽게 말하면 수사한 그 검사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공소유지를 하는 그 검사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기껏 수사해놓고 무죄가 나오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못하게 될 그런 실무적인 문제점들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기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갖다 하셨지만 법무부 참모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취소하라. 왜냐하면 이거 그 공개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어떠한 그러한 그 사단을 맞을지 사실은 제가 법무부 참모라고 해도 걱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짓가랑이 잡아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직을 걸고 그냥 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취소는 안 됐고 21일에 오는 대로 예고한 대로 열릴 것 같아요. 과연 생방송까지 법무부가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생방송이 가능하다면 뭐 저희들도 마다하진 않죠. 계속해서 지켜보고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6분 52초. 일단 7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의문 생기는 게 있어요. 저녁 때 희망자에 한해서 저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장관이 회의 끝나고 저녁 같이 먹자 그러는데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은 남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앞두고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좀 불만인 사람은 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도 제가 놓친 부분까지 우리 박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이것도 큰 이슈입니다. 제목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질라진 칼럼. 유시민 작가가 임미리 교수의 컬럼에 대해서 저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서 누가 더 저질일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미리 교수 이거 칼럼은 퀄리티가 참 낮아요. 저도 그 칼럼을 보자마자 경향신문은 뭐 이런 수준 낮은 칼럼을 싣고 그래? 외부 필진이 왜 이 모양이지? 논증이 없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쓴 글이잖아. 현 정부를 공격하고 싶을 때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문재인 찍었는데 라고 앞에 한 줄 달고 뒤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진보 코스프레 칼럼이라고. 저질 칼럼이에요. 이건 나 비평의 자유예요. 내 표현의 자유를 임미리 교수를 막지 말아서 빨리 영입해야 돼요. 안철수당이나 원+1 황교안당 이런 데서 빨리 영입해야 돼요. 일단 말이 너무 빨라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빨라서 좀 찬찬히 다시 들어야 내용이 좀 이해될 정도인데 요약하자면 장승훈 소장님 일단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칼럼이다라고 했고 저질이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건 나의 표현의 자유다. 임미리 교수가 막지 마라. 사실 유시민 이사장 말하는 거 누가 막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왜 이렇게 질이 낮은 사람의 칼럼을 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채널에 좀 불만인 게요. 아, 저희한테 불만이요? 네, 왜 저렇게 질이 낮은 평론을 하는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방송에서 틀어주시는지 전 솔직히 조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네. 다른 어떤 교수가 어떠한 공공재인 언론에 쓴 칼럼을 갖고 질이 낮다, 저질이다, 진보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식의 막말성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요, 유시민 전 장관을 한때는 진보 지식인이지만 우리가 저분의 책을 읽고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안과 상처를 치유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분의 지금 저런 모습은 예전의 유시민이 아니라 정말 다른 유시민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거는 같은 학자나 교수나 이런 입장에서도 해서는 안 될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같은 교수나 학자끼리는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주 저질이야, 뭐 이런 표현을 잘 삼가하는 게 사실은 강호의 또 도리기도 한데, 이례적인 표현, 뭔가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었는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임미리 교수를 안철수 당이나 1+1 황교안 당에서 영입해야 된다라는 정치적 견해까지 덧붙였어요. 들으셨죠, 장 교수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사실은, 그리고 저도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본인이 막 저지르니 수준 낮으니 이래놓고서는 임 교수님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표현의 자유입니다라고 한 게 마치 이렇게 막 비판하면 임 교수가 제지할 것처럼, 예. 제지했던 것처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임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한 걸 제지한 게 누구죠? 민주당이에요. 예. 근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표현의 자유를 저지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왜 저 말씀을 또 두 번 하셔가지고 마치 공수가 바뀐 듯. 나쁘다는 뜻으로 좀 얘기한 거잖아요. 저 표현의 자유니까 뭐 이렇게 저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마치 그러네요. 전적에 있는 사람 비판하듯이. 근데 그 전적은 임미리 교수가 아니거든요. 임미리 교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모순적이다. 당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했다가 당 차원의 사과가 안 나왔어도 그래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다,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사과나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저도 유시민 전 장관님한테 위로를 좀 받았던 사람으로서 요즘 예.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분까지 속상한데, 또 한 가지 안철수 당이나 1+1 이 자체가 더 정치적인 발언인 거잖아요. 다시 예. 말하면 임미리 교수는 진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행보를 봐라, 이런 데 가야 될 사람이니까 데려가라라는 것은 임미리 교수를 또 두 번 상처를 준 것이고, 어쩌면 야당 지지자들에게도 이게 뭐지 하는 일인 것이고, 진보 지지자들에게도 혹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그래 바른 말 하셨다라고 지지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배척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편가르기성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는 왜 갑자기 여기다 정치적인 이걸 집어넣어서 안철수당이나 뭐 심지어는 그 미래한국당 뭐 이런 미래통합당이죠, 이런 당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소하신 거 더불어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저 말씀은 모르겠어요. 자세히 그 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아니면 저 감정이 앞서신 것인지 예전 유시민 작가 같은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 유시민 이사장과 또 막역한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증거인멸이 증거 보전이라며 저질 개그 하시던 분이 남의 글을 저질이라고 비난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날카롭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지저분한 뒤끝을 남기는지 볼수록 신비한 길끝. 신비하다라고 했어요. 신비하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봐야 민주당에 도움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낚시 다니세요. 저도 일 마치고 곧 따라갈게요. 낚시를 이사장이 좋아하시나 보죠,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낚시 가라, 차라리. 나도 일 마치고 곧 따라간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기심 교수가 동양대 PC 반출한 것과 관련돼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다. 네네. 이 논리가 저질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다시금 기억을 되새겨주는군요. 뭐 저는 진중권 교수님 말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 글에 대해서 저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임미리 교수 그 칼럼을 줄치면서 읽었어요. 줄치면서 읽었어요? 줄치면서 읽었는데 그냥 나름 잘 썼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칼럼이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저질인지 아니면 질이 높은 건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집권 여당이 한 사람이 쓴 칼럼에 대해서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그게 2020년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게 핵심이지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문제를 갖다 삼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질이든 뭐 높은 질이든. 제가 그 선거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18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나름대로 살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3요소라 해가지고 낙선 또는 당선되는 행위, 그다음 두 번째는 특정 선거, 그다음 세 번째가 특정인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려면 특정인과 특정 선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이고요. 판례는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표현이 많이 되는 그 케이스가 선거잖아요. 예. 이런데 이런 식으로 그 목을 갖다가 잡으면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는 공직선거법 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그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나 제재 규정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임미리 교수, 그냥 그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갖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로 이야기 가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 두 가지는 내가 좀 약간 좀 반대 목소리를 해주고 싶은 게. 예, 하십시오.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가 법전주의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법전주의자다. 이제 시청자들이 그냥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검찰 이 기소하고 뭐 이게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법으로 절대 안 돼 있다라는 표현도 그건 해석성으로 다른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압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예. 것이 문제다라는 거고 무슨 논쟁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임미리 교수님한테 조금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약간 신뢰를 한다면 하십시오.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막상 읽어보면 이 정도 칼럼 갖고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나? 그냥 이거 기소감도 아니단 말이야. 이거 아니 고발감도 아니다. 왜 했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 상상력이 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다. 이게 민주당한테 주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거든요. 예. 이 이야기를 빨리 감춰줘야 되거든요. 빨리 수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정말 민주당을 위한다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발단이 됐을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실무자들이 분명히 아마 이해찬 장관 대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이거 법 위반이야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실무자가 계속 칼럼을 저도 칼럼 써봤지만 칼럼 얼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신문이라 할지라도. 예.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선거법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거듭 이 법전을 딱 펼쳐보니까 이거 법 위반이야 이거. 자기들이 볼 때. 이 고발한다. 고발을 했을 때 임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후폭풍이 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긴장감을 상실한 거예요. 선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상 얘기도 마비된 거라 이 말이죠. 자, 선거 일선에 갔을 때, 민심이 일선에 갔을 때 조국이란 단어가 민주당한테 어떤 점 영향을 줄 것인가 4월 15일 날. 조국이란 단어가.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뛴 사람들은 답답할 거예요, 지금요. 예비 후보들은. 그런데 그 중앙 컨트롤 타워라는 중앙당에서 대표가 그 말에 대해서 사과도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예. 이래가지고 민심은 한 번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법무부가 법률에 현행법에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에 메마르고 있는 현재 집권 세력과 집권 당이 지금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정말 깊이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해요. 이건 민주당을 예. 비난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 얘기예요. 예,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 부총장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민주당이 많이 긴장이 이완된 것 같다는 거를 요즘에 세상 사람들 말의 표현으로 하면은 오만하다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긴장이 풀어지니까는 별 생각 없이 또는 충격 고려 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 작가 이분이 하신 얘기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왜 손가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너 손 왜 안 씻었어? 이게 전형적인 그 본질을 흐리기 수법이죠. 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제 노력을 거기에 드리고 싶은 그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어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는 제가 한마디를 좀 꼭 하고 싶은데 주장은 뭐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유튜브 영상에 안 나온 부분에서 어쩌다가 민주당이 실수 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처럼 몰아붙이느냐. 어쩌다 무단 횡단 한 번 한 걸 가지고 상습 교통 위반범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날 얘기하죠. 뭐 그냥 중앙일보의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예. 이번에 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윤호중 사무총장의 직책을 칼럼에서 잘못 썼어요. 잘못 쓴 거 하나 가지고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 소환장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본인의 칼럼에다가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이 정도는 전화 한번 해가지고 잡으면 된대. 뭐였냐면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표기를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경기가 빠졌군요. 예,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걸 고소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불과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 위반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몸에 배 있는 겁니다. 본인들을 공격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권력 감시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다고 강령에서도 못 박아놓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만한 귀찮은 소리도 거슬리는 소리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오만이 지금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말씀 전해 듣고 있는 가운데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좀 중단을 하고 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토크 흐름과는 맞지 않으나 워낙 중요한 속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신문 읽어준 남자 때 경북 대구 지역에서 다수의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왔다. 경북대병원 응급실 폐쇄됐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명. 동시에 15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감염된 건지, 어디서 감염된 건지, 이분들이 누구인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이것을 알게 됐는지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 기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취재 일선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확인된 15명 중 13명은 앞서 제가 보도해드렸듯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이른바 신천지 교회에서 10명이 접촉을 해서 확진자 판정까지 나왔고요. 병원 내에서 접촉자 1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명 중 나머지 2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성동구에서도 환자 1명, 서울 성동구에서도 환자 1명이 나와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금 15명이 국내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13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특히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오리무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리무중으로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13명이 추가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특정 지역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그물망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무더기 13명, 더 나아가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뉴스 속보 여러분께 지금 토크 끊고
박순기 대변인께 죄송해요. 토크 끊고 뉴스 속보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기자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발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15명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저희 돌직구쇼를 보고 계시는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금 더 조심하시고 저희 보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프레임이 버거운 여당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들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알림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선 알림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입니다. 조국 선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남국 변호사는 청년의 기회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일단 금태섭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수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성품이 워낙 온화하고 저희 돌직구쇼도 여러 번 출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공격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다. 김남국 변호사가 나오게 당이 허용을 한다면 이건 조국 수호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오만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 지금 작심 발언 금태섭 의원이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 변호사 출마하겠다라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해서 나란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 외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일부 언론의 허구적인 조국 수호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느냐라고 금태섭 의원을 공격하고 있어요. 금 의원이 오히려 조국 수호 위기감과 논란을 키우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당당히 진실로 맞서서 깨부수고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골리앗이고 저는 다윗에 불과하다. 왜 도전하는 혈혈단신 청년을 두려워하느냐? 왜 청년의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김남국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이른바 공세를 취했는데요. 김남국 변호사가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라는 외침은 없다. 허구를 진실로 깨부수겠다. 일부 언론의 허구적인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남국 변호사가 과거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개월 동안 막 양단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의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사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봐요. 별 볼 일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면 실무진이 수사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충분하게 저는 사과를 하고 오히려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게 정말 헌법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주 소장님 보시기에 금태섭 의원은 김남국 변호사가 이번 판 뛰어들면 조국 수호 총선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수호라고 외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영상을 지금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이름을 알려지게 된 것은요. 결국에는 조국을 수호하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계속 공수처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인사청문회 때 당신은 좀 법무부 장관에 적절하지가 않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좀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국 수호냐 아니냐의 프레임이 가는 것이고요. 김남국 변호사가 영입이 됐지만 결국에는 선택지를 강서갑으로 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컨대 친문 지지자들에게 봐, 금태섭 의원은 조국 반대야. 우리랑 결이 달라. 라는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김남국 변호사가 아니야, 나는 청년의 도전 프레임으로 할 거야 라고 한들 누가 믿겠냐 이거죠. 예. 결국에는 지금 당과 다른 여러 곳에서는 당신이 거기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오전 중에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 김남국 변호사와 금태섭 의원의 이 프레임 전쟁,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고 총선 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진중권 전 교수도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중권 교수가 현실 감각 잃어가는 민주당, 금태섭을 겨냥한 자객공천이다라고 올리자 이에 대해서 김남국 변호사가 혼내주셔서 감사하다, 더 겸손하고 낮은 정치하겠다라고 응수했어요. 그러자 다시 진중권 교수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러나라는 얘기다. 조국 대국민 사극에 적극 가담해놓고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 민주당 자폭 도화선이 될 귀한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자폭 도화선이 될 귀한 분이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도 저희가 양쪽의 입장을 다 공정하게 보도해드리고 판단은 국민께 맡겨야 되니까 보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교수님?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김남국 변호사는 저희 뭐 패널들끼리 이렇게 대화 같이 하는 단톡방도 있고 또 굉장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바르고 그러니까 순수한 청년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출마 기자회견 취소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 SNS 나오기 이전에 출마 기자회견 안 하겠다. 그 지역에 안 나가고 다른 지역이라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들끼리 김남국 변호사에게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면서 일부 또 우리 지지자들도 이건 민주당이 좀 너무했다. 김남국 변호사 같이 훌륭한 사람을 왜 저기에 보내서 저런 프레임에 휘말리게 하는, 이렇게 김남국 변호사 편을 또 오히려 들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픈데, 누가 봐도 사실은 지금 모르겠어요. 김남국 변호사의 지금 저 뭐 청년 발언,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발언,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여러 조력자들과 함께 낸 어떤 선거용 멘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금태섭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다윗과 골리앗 아니었어요. 민주당에 바른 말하거나 기권표 던졌다가 밀려나고 야 이번 사이로 총선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밑보여서 이런 이야기까지 듣던 금태섭이에요. 금태섭이 다윗이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금태섭과 싸우는 김남국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작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봉주 후보 탈락되고 그 자리에 왔다. 그 정봉주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또 조국 백서 저자 등등등. 서초동에서 그 집회 있을 때 마이크 한번 잡고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 흘렸다고 했던 김남국 변호사거든요. 그만큼 그쪽에 대한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나왔을 때 과연 아무 힘없는 혈혈단신 청년 김남국으로 사람들이 볼 것이냐, 아니면 김남국 뒤에 예를 들면 조국이란 뭐 본인들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만 그 프레임을 씌운 게 과연 악의적인 어떤 언론이냐 아니면 본인들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답은 금방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런 발언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략적으로 내세운 발언들, 청년, 혈혈단신, 다윗과 골리앗이 오히려 반대의 작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김남국 변호사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또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셨을 텐데 그래도 소신 발언해 주셨어요. 이 와중에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이 지지자로 보이는 분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가 저희 언론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영입과 관련된 한 지지자의 문자로 보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보실까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영입부터 실수였다라는 비판의 메시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남국 인재 영입부터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귀다든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 아닌가? 라고 하며 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일련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내용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가, 박광원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저희 카메라에게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한 게, 박찬수 소장님이 또 많은 분들을 잘 아시니까, 민주당의 실세분들을, 이게 김남국 변호사를 금태섭 지역구에 이게 당심입니까? 아니면 김남국 변호사 본심입니까? 여러 개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으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아닐 수는 있고, 또 정봉주 전 의원과 겹친 것도 있고, 또 권리당원들의 발언이 좀 세거든요. 민주당이. 또 그 움직임도 또 그냥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김남국 변호사 본인의 뭐 권력 의지랄까? 뭐 그런 것도 저는 동원됐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남국 변호사가 정말 그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길 원한다면 출마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뭐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뭐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 들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좋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굉장히 오히려 자기 논리에 빠져드는 폐쇄적인 그런 것을 단면을 읽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제가 왜 전혀 모르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민주당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선거는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바둑에서 이기려면 중원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가운데 있는 민심을 중원을 먹지 않나. 귀퉁이는 자기 집이나 짓는 집은 짓겠지만은 그 선거판은 못 이깁니다. 바둑판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한테 아주 쓴소리들이 가는 겁니다. 저는 아직 뭐 의사결정 안 했다기 때문에 예. 출마 회견에 좀 참고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예. 저에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청년을 대변해서 나왔다. 조국 프레임에 괜히 그런 것은 남의 이야기는 이게 지금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다. 우리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나는 정말 정말 좋게 생각해 손을 더듬었는데 당한 사람이 나는 강제추행이다 당하면 제3자가 봐도 강제추행 같다. 그럼 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본인은 안 간다 할지라도 많은 당사자 특히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조국 프레임 아니냐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정치한 사람은 안타까워서도 내가 한 발 빼는 게 옳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전 정상이라고 보고 정치에서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움, 내전을 벌어지고 있는 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명심해야 되고 끝으로 4년 전에 예, 새누리당이 아마 압승을 해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승민 전 현재 의원이죠. 날라갔죠. 진실한 사람 아니다라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 믿을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새누리당 공천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그렇게 그 판이 좋지 않았어요. 예. 새누리당이 실수함으로 했어. 근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오만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약간의 민주당의 선민의식이 있어요. 약간 그 위험한 거. 위험하다. 근데 선거 때는요, 그게 그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예. 역시, 제2의 새누리당 아닌가? 라고 비춰지는 순간 이 선거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말 명심을 하고, 전 지도부는요, 이러라고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입했어도 안 되고. 예. 그럼 지도부는 누구예요? 당대표와 이해찬 대표죠. 선거대책위원장,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도 저 이광호, 박광원 의원 참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의사를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지 말고 직접 해라. 이야기 하라 이겁니다. 박광원 의원이 당대표한테 찾아가서 직접 해라. 그럴 때 민주당은 저는 승리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내전이 치러진다든가 그 다음에 예. 정말 제가 자꾸 유승민 의원을 전혀 모릅니다만은 보석 같은 존재가 새누리당에서 보석 같은 존재했다면 금태섭은 정말 금 이상의 보석 보물 같은 민주당의 존재라는 걸 지도부 생각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 얘기 말씀 주셔서 당 지도부는 무슨 뜻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또 취재 봤걸랑요? 함께 보시죠. 이게 이중적인 행동이 진짜 본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김남국은 말렸어요. 야, 남국아, 너 일단 기자회견 하지 마. 말렸는데 금태섭 의원에게는 근데 금태섭 너 반성문 좀 써.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도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의 뜻이 뭔가 아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컨대 민주당이 나서서 금 의원을 떨어뜨리려 한다라는 저격 공천 논란에 이해찬 대표가 매우 당황해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회견은 일단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요구했지만 김남국 변호사는 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 몇몇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핵심 지지층을 좀 달래야 하지 않느냐. 네가 공수처 기권한 것에 대해서 금태섭이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을 써라. 라는 걸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에게. 그러면 당 지도부의 정말 본심은 무엇일까가 궁금하고 과연 김남국 변호사는 이 지도부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 김남국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불출마선이 이렇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김남국 변호사는 불출마설 같은 소리 명백한 오보다. 당으로 기자회견 연기해달라는 연락만 받았고 취소도 아니에요. 연기다. 불출마 관련한 일체 요청도 받은 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도 당에 계셨고 선거도 치러보셨으니까 궁금한 게 당 지도부의 본심은 네. 금태섭 의원에게 너 반성문서 너 잘못했어. 이게 본심입니까? 아니면 김남국 변호사에게 기자회견만 일단 연기해둬. 아니면 출마하지 마. 이게 본심인 겁니까? 양쪽이 다 본심일 수 있어요. 당심과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죽어도 지지하는 대깨문들, 정말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극렬 지지자 대깨문 표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제가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흔들림이 좀 있는 거예요. 진동이 좀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매우 당황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좀 짐작이 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탈락하는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한테 많은 옵션이 있다. 예. 그러면서 차후에 당이 하는 일을 봐서 내 대응을 좀 정하겠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했을 때 금태섭 의원은 단수 공천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굳이 거기를 추가 공천 시간을 주고 그 아마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주면서 이른바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줬죠. 그리고 예상했듯이 정봉주급 금태섭을 저격할 수 있는 누굴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박 부총장님 4년 전 선거 얘기했는데 제가 8년 전 얘기를 드리고 이건 민주당을 향한 일종의 고언입니다.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어요. 19대 때 노원갑 사태가 날 수 있다. 그 노원갑 사태가 뭐냐면요. 노원갑의 당시 의원이 정봉주 의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법을 어겨서 임기 중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 다음 상황에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내가 못 나가면 이 사람하고 내민 사람이 낙검수의 김용민이라는 멤버가 있었어요. 나왔었어요. 김용민을 추천해서 김용민이 공천 신청했어요. 모두가 다 줘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막말 녹음 테이프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런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이야. 일부에는 뭐 콘돌리사 라이스 얘기만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이 녹취 내용이 아주 있습니다. 김용민 씨, 나쁜 호수 김용민 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여론이 술렁술렁해요. 진중권 씨의 카톡에 하면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김용민? 진중권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르세요. 자를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공천되더라.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전문가들의 예상은 새누리당은 백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가 연대를 했어요. 예. 당시 대통령의 인기가 20% 초반을 유지할 정도로 지지도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백석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152석을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선거 이슈 하나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을 위한 고언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공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이 정치의 후진을 얼마나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는 의미에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의 선배님께서 4년 전 이야기, 8년 전 이야기까지 갖고 오셨습니다. 자,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총선 알림 함께 보시죠. 코로나 비상에 김정숙 여사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통시장을 찾아서 반찬가게 아줌마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었는데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이 그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향해서 맹 비난을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일종의 테러 수준의 행동을 가한 것과 관련돼서 제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악화된 여론을 김정숙 여사가 달래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죠. 가짜뉴스를 하지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장단 안 되고 막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시장 오고 하는 게 죄송했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니까 무슨 큰일이 나면 다 내 죄가 갖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마스크 벗으면 더 이쁘네. 벗어가? 그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야당에서는요, 이거 표를 사기 위한 사실상 총선 행보를 영부인이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청와대에서는 이게 무슨 총선 행보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야당, 총선 앞두고 표심 사기 위한 총선용 행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의무를 이해한 것이 총선용인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주 소장님께서 또 국회에 20년 계셨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은 행동 하나하나 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것, 코로나19 때문에 좀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영부인도 찾고 대통령도 찾은 건데 야당에서는 이거 총선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야당에선 그렇게 얘기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보통 총선과 선거를 앞두고는요,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이나 장차관들 되게 지방 일정이라든지 다른 대외 행사를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왜냐?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영부인께서 저렇게 시장 방문하셔서 상인들과 저렇게 말씀하시고 식사 같이 하시는 건 그렇게 또 정치적인 의도만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저렇게 막 웃으시면서 뭐 내가 예뻐, 네가 더 예뻐, 막 이런 식의 얘기 하시는 거라든지 좀 더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위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총선용까지는 아니다. 바이러스를 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라는 장성수 선생님의 의견이었는데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더 큰 이슈는 이 대통령과 반찬가게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좀 어떠세요? 그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그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울게 생겼어요, 진짜. 대통령 앞에서 거지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향한 이른바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갖 문자 폭탄과 전화, 협박 전화가 이어졌다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 지금 이 반찬가게 과연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이후의 일을 취재해봤습니다. 신문 표적된 반찬가게 오히려 북적 주인 A씨 아주머니 어제 오전까지 출근 안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전화 드려봤거든요, 사실. 좀 어떤지 여쭤보기 위해서 아침 한 8시 50분쯤에 제가 전화 드려봤는데 아직까지도 핸드폰이 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니까 핸드폰을 끄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까지 출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게를 물어물어 찾아오는 응원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조간신문 기자가 저 반찬가게 직접 가서 취재한 내용이에요. 천안에서 온 60대 부부가 이 가게가 그 가게인가요? 뭐 길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그 가게인가요? 라고 하며 반찬 4개를 또 소박하게 구매를 해 주시기도 했고요. 반찬가게 손님은요, 주인이 힘들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불매 운동한다는 소식 듣고 뭐 천안 뭐 등등 일부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사진 보고 똑같은 상점 찾아다녔다. 대통령 하는 게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나라냐라고 개탄을 해주셨습니다. 반찬가게 직원들한테도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전, 평택, 서울에서 일부러 왔다는 분들이 10만 원치씩 반찬 사갔다. A씨 응원한다며 연락처와 상호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온양 온천시장 상인회장님께서 또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 뉴스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방송 시간상 못다 해드린 이야기는 잠시 후 저희 본방 끝나고 저희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할로에서 이 주제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세 번째 총선 알림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뜯어져요. 버럭한 김영호, 멋이 중헌디 들어보시죠. 그 얘기가 그만해서 왜 그분이 기축을 합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딱 유일하게 신경질적으로 답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는이라고 질문이 다 끝나줘야 하는데 그 얘기 자꾸 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뭔가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건데 장선수 소장님, 홍준표는이라는 이 단어에 김영호 위원장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하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예. 김영호 위원장은요, 본인이 이 공천을 이기고 공정한 현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브리핑하고 싶은데 자꾸 기자분들은 홍준표 양산을 나가냐 안 나가냐 언제 결정하냐 네. 계속 그것만 물어보니까 아니 궁금하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짜증 섞인 이제 저런 답변을 하셨는데 딴 지역도 많은데 왜 자꾸 거기만 물어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는 좀 짜증 섞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원래 대구 경북 공천 면접을 보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연기했어요. 연기했어요. 왜 연기했냐면 우리 언론에서 보면 좀 김영호 위원장께서 대구 경북의 의원들한테
몇몇 의원들한테 좀 불출마하고 대승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결정을 해라라고 많이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이제 공천을 미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TK의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얘기하셔서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3명이나 지금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한 게 있어서 바로 오늘의 하프로 넘어가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프입니다. 오늘 하프 4인방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4개의 하프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속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개 소식을 제가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프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에요. 대구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초미상의 가운데 조금 전 추가 확진자가 1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15명 중 1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확인됐습니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0대 여성인 31번째 확진자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로 슈퍼 전파자 우려가 커지고 있던 터에 슈퍼 전파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무더기로 감염자가 추가가 더욱 나온 겁니다. 31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받고 격리되기 전까지 열흘간 대구 수성구의 새로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는 의사의 권유도 이분이 거부하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활보를 했다는 겁니다. 38.8도의 고열 증세가 나타난 이후로도 대구 남구의 신천지 교회에 참석을 해서 460명이 동석을 했었고요. 38.8도의 고열 증세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구의 퀸벨 호텔 뷔페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SRT를 타고 서울 강남 역삼동의 회사를 방문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발생한 15명 중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11명의 확진자 가운데 이 신천지 교회에서 10명이 확진 판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난 한방병원 내에 1명도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13명이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이 11명 뺀 나머지 2명이 어떻게 이분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요. 2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09년생 11살 딸이 어린아이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 치료인 것으로 확인돼서 국내에서 11살의 이 어린 나이의 여아가 확진 판정된 첫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77세의 한국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우려했던 게 31번째 확진자. 이분이 의사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열도 나니까 코로나 검사하자. 그런데 이분이 그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코로나 검사 안 받고 신천지교회, 대구 남구의 신천지교회. 이거 실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10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같이 신천지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460명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비판의 말을 삼가하지만 31번째 확진자와 관련돼서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다기보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 갈 때 일일이 다 체크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애써가면서 불편함을 참는데 그런데 혼자 편하자고 다 귀찮잖아요. 뭐 이거 손 씻고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호 같은 경우에도 밀집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그때 감염의 위험이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럴 때에는 일정한 그 밀폐된 장소에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몰려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심을 갖다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갖다가 한 거죠. 여태까지는 방역이 나름대로 잘 돼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사망자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그 위험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때 이제 정부의 방역 능력과 대처 방안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박성규 전 대변인께 청와대 계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애초에 슈퍼점퍼자의 첫 시작이 이 31번째 환자잖아요. 근데 31번째 환자가 이 일반 교회와 신천지 교회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라고 특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가 어떤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31번째 확진자가 중국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이게 대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나왔던 31번째 이전 30번째 확진자의 모든 경로를 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까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갔는지 우리 당국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중에 13명이 지금 무더기로 오늘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정말 심상치 않은 양상인데요. 우선 대구에서 이 지역 확진자가 막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을 다녀온 경험도 없는데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인 균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감염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전문가들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해서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까지 관리가 되던 상황에서는 관리된 상황 바깥을 벗어나는 걸 막는 이른바 봉쇄 중심의 대책이 주요했다면 이제는 그 봉쇄가 효과를 잃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성 있는 곳을 확장해서 나가서 검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죠. 아마 정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걱정스러운 것은 의사가 권유를 했는데도 이분이 좀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지금 오늘 한 달째입니다.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한 달째예요. 한 달 때 나름대로 정부도 최선을 다했고 제가 볼 때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정부의 대책이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건 참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정부의 노력의 이면에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국민이 잘 따라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고 이상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가격리를 선택하고 이런 노력들이 최소로 사태가 번지는 걸 막아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마구 다녔고 의사가 권유했는데도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할 수가 있겠어요.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봉쇄 중심의 정책에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곳은 전체 가서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 계약을 앞두고 온 피상에 걸렸어요. 제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엑스레이 검사를 한대요. 그럴 거면은 이 시기에 엑스레이 검사를 미리 당겨서 다 하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면 학교가 그런 부담에서 좀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좀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 아니야. 어차피 하는 검사.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적극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태세로 바꿔가는 것. 이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고 이런 상황에 지금 한 달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진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의료진들의 피곤을 덜어주고 가능한 속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협조를 하는 방법이랄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갑자기 15명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고 여기서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은 15명이 다 그 31번이 막 돌아다녀서 확진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내부는 그 31번 확진자가 또 다른 아예 다른 경로로 지금 4명이나 추가로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31번 확진자가 사실 뭐 뷔페 먹고 교회 가고 이게 너무 걱정이긴 한데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나눴으니까 나머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13명 중에 2명은 31번 확진자처럼 지금 아직 감염 경로 이런 걸 모르는 신규 확진자가 또 2명이 는 거예요. 이거 역시 31번째와 만났는지 아니면 또 확인이 어디에서 전혀 안 된 케이스로 그리고 31번처럼 지역 감염인 예. 건지 아니면 또 역학조사를 해보니 접촉자가 있더라 이러면 다행인 거지만 아직까지 추가 2명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한 명은 지금 성동구의 그 한양대 병원 그분도 지금
감염 이게 지금 어젠가 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회하나 성동구 지역의 이 새로운 77세 이분도 지금 자막이 떴으니까 78세군요. 이분도 지금 만약에 그 그러니까 접촉자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크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미스테리 상황이에요. 감염자들이. 예. 이게 지금 이게 크게 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4명이 추가로 지금 이 31번 접촉자 상관없는 내부인 또 추가로 확진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도 국민들이 같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저희 부모님 고향이 충청도고 저희 처갓집 두 분이 다 대구시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친지들이 많이 사시는데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요. 개인 어떤 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은 우려스러운 뉴스 속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기상이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우리가 다 같이 바이러스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지금 저희 인터넷 방송 231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못 나눴던 영부인과 전통시장, 대통령과 반찬가게 이야기 오늘 231로에서 준비해보았습니다. 231로에서 뵙죠.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